자, 이제 한비자 재분편입니다. 재분, 재분. 재분이라는 게 끊겨요 지금. 잠깐만요. 재분. 잘 들리는데. 그 강원도 산골이라서 끊기는 거 아니에요? 한자 한번 찾아봅시다. 한자가 제자는 이제 억제하다, 막다, 절제하다, 금하다 그런 거고요. 분이라는 건 이제 나눌 분자인데, 그러면은 베풀다, 나누다 그 분자인데, 그러면은 제분은 뭐야? 제분은 무슨 말일까? 아, 네네네. 그 화질을 낮추세요. 어차피 뭐 화질 필요한 방송 아니잖아 이거. 재분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그 이해되는 게 있겠죠. 자, 무릇 국토가 넓고 왕의 권위가 존중되는 나라로서 법률을 엄중하게 해서 아래로 민중에게 명령을 내려 악행을 금지시키면 곧 그치지 않는 나라는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치 잘하면 잘 나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벼슬을 나누고 녹봉을 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법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 물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사람들은 편안하지만 정치가 어지러우면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법률이 엄중하면 민심을 얻게 되고 금령이 가벼우면 정치의 실정을 잃게 된다. 또한 죽음을 다한 노력이란 민중이 행하는 바로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실정이란 죽을 힘을 다해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민중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임금이 이를 지배하는 바와 같다. 사람들이란 이로운 녹을 좋아하고, 녹이라는 거는 이제 녹봉할 때 그 녹인데요. 뭐 아무튼 돈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로운 녹을 좋아하고 형벌을 싫어한다. 위에 자리한 통치자는 민중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장악함으로써 민중의 힘을 지배하니 정치의 실제를 잃지 않는다. 금령이 가벼워 정치에 실패가 생기는 것은 형벌과 포상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중을 다스림에 있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선사업 그런 거 있잖아. 그것은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정치라는 게 한비자가 정말 꾸준히 주장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이끌고 사람들한테 이로운 걸 해주는 거다 라는 게 한비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잠깐 생각이 나서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사람들 돈 있으면 좋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전 국민한테 한 사람당 이제 200만 원씩 그냥 준다,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물론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그게 좋은 정책이냐 그런다면 사실 그건 아니랄 거란 말이지. 덮어놓고 좋은 정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좋은 거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정치는 아니다라는 게 한비자의 그 논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일이라는 거는 여기서의 의미는 주로 이제 유학 쪽, 공작화 쪽 이야기라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허경영은 공작 발끝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새끼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사람을 속이는 거하고 좋은 일하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는. 자, 아무튼 그래서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이치로서 형벌과 포상의 구별에 애쓰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존속하는 나라도 있고 멸망하는 나라도 있다. 멸망하는 나라는 그 형벌과 포상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형벌과 포상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구별은 했지만 그 형식만 구별했을 뿐 그 구별이 분명하지를 못한 나라들이 있다. 자, 분명한 구별이란 명석한 왕이 밝게 살펴 구별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민중은 법을 존중하고 금령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일을 바라지 않고 감히 상을 받고자 넘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포상하지 않아도 민중들이 정도를 따른다, 바른 길을 따른다 라고
했던 것이다. 훌륭하게 잘 다스려진 나라에서는 먼저 간악한 행동을 금하려고 애쓰는데 어째서 그러한가? 그것은 법률이 인정과 통하고 다스리는 도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간악한 행위를 없애는 방법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서로의 내정이라는 건 이제 마음이요, 마음. 내정을 살피도록 하면 된다. 그렇다면 서로의 내정을 살피게 한 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연좌시키는 도리밖에 없다. 연좌한다. 이거 아시죠? 오가작통이라 그러죠. 보통 오가작통이라 그러죠. 유명한 게 그거지. 5집 묶어가지고 한 집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처벌받게 하는 거야. 연좌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리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인인증서 깔죠, 그죠? 공인인증서의 주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보안을 공고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뚫려가지고 니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은행 책임이 아니라 니들 책임이다 라는 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법적 감시의 역할과 의무를 예를 들면 그렇게 연좌해버리면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편하고 여러분이 다스리는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람이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자, 금령이 만약 자기에게도 연루되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엿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오직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엿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항상 몸을 삼가하게 되고 남을 엿보게 되고 숨겨진 간악한 일을 고발하게 된다. 남의 허물을 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연좌된 죄를 면하게 하고 포상하며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좌의 처벌을 가한다. 이와 같이 하면 못된 일에 관여하는 것은 모조리 고발되어 드러나게 된다. 간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서되지 않는데 그것은 밀고와 연좌에 의한 성과이다. 진나라 때 사실 그걸 도입했었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바로는 상항 있죠, 상항. 여러분이 아는 공손항 있죠. 공손항이 진나라에다가 그걸 도입해서 성과를 많이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무릇 법치에 밝으려면 법술에 의지해야지 사람의 지혜에 맡겨서는 안 된다. 법술을 분명히 하는 나라는 칭찬하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원수지는 일이 없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법술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멸망하는 나라는 예컨대 적군이 나라 안에 들어와 설쳐도 이를 막지 못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법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의지한다. 예를 들면 명제상에게만 의지한다. 뛰어난 장관에게만 의지한다. 제갈량이나 강유나 비나 장관에게만 의지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삐끗하니까 나라가 휘청이더라. 사람에 의한 통치, 사람이 하는 통치라는 거는요 육아의 캐치프라이즈죠. 안비자는 근데 육아를 별로 안 좋아하죠. 스스로 멸망하는 자는 사람을 잘못 등용했기 때문이고 남의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법술을 잘 운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술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는 언론을 물리치고 법술에 맡긴다. 언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포퓰리즘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여론이요, 여론. 여기선 여론의 의미겠죠. 신문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무릇 꾸며진 공적도 미리 약속에 따르기로 되어 있으면 알아내기가 어렵고 허물이 밖으로 드러나 있어도 언론으로 이를 변명해서 꾸미면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벌을 시행할 때 문란하여 현혹되고 만다. 이른바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간악한 공적 때문이고
신하의 허물이 분간되지 않는 것은 정치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치에 따르면 허위로 꾸며진 공적은 분별하기 어렵고 인정을 기준으로 해서 헤아리면 간악한 근본에 속는다. 그러면 시행하는 상벌의 두 가지 모두에 어찌 허물이 없다고 하겠느냐. 이로써 허울 좋은 공로에만 의지하는 선비는 나라 안에서 명예를 드러내고 언설로서 행동하는 사람은 나라 밖에서 책략을 꾸민다. 그렇기 때문에 언설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매한 자와 겁쟁이, 협객 그리고 변설의 지에 있는 선비들이 차례로 뒤를 이어 공허한 도를 설하여 공허한 말을 해서 탁상공론에서 속인과 결탁하고 세간에 파고들게 된다. 그러면 법은 소용이 없게 되고 형벌도 죄인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같다면 그러니까 형벌과 상이 어찌 그 물러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로를 세우거나 죄를 범하면 실정에 맞게 상은 주면서 형벌은 내리지 않게 되어 법의 이치는 그 영향을 잃게 된다. 법이 영향을 잃은 것은 법 자체에 그런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람의 지혜에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 법을 버리고 지혜에 의지하면 일을 맡은 사람이 어찌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취지와 맡은 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법에 어찌 허물이 없을 것이고 형벌에 어찌 물러남이 없겠느냐. 이로써 상벌은 뒤죽박죽 어지러워지고 나라의 다스림은 도를 벗어나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형벌과 포상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까지가 바로 한비자입니다. 끝입니다. 와, 끝이다. 한 반년 읽었나요? 반년쯤 읽은 것 같은데. 55편이고요. 제분편도 마찬가지로 법술세 중에 뭐 얘기한다 그러면 법에 가까운 얘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한비자. 한비자를 오래 읽었는데 여러분이 뭐 재밌게 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따위로 방송하냐 그렇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감사드리고, 한비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누군지. 그 진나라 전국시대 말기의 한나라 왕자이고, 왕자이면서 출세하거나 정치할 수 없으니까 진나라로 넘어가서 시황제한테 유세했다가 뭐 어떻게 까이고 이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실 텐데, 역사적으로 그 한비자가 직접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비자가 동양 철학책은요, 항상 저자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명목상 저자하고 일치하느냐라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되게 오래됐고 엄청 오래됐다는 거죠. 엄청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동양에는 아주 못된 전통이 있는데, 아주 못된 전통이 있어요. 맞아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아주 못된 전통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옛날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뭐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걸 발표해서 자기 생각을 공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석. 예를 들면 뭐 도덕경에다가 사춘기 왕필이 이제 딸딸이 한번 치고 그 이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현명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도덕경은 이런 의미겠다 그렇게 써놓은 그런 주석을 보고, 예를 들면 우리는 도덕경의 왕필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제일 유명하죠. 왜 그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근데 그렇게 주석으로 남겨놓는 건 되게 점잖은 겁니다. 어떤 새끼들은 어떻게 정리하면은 본문인 것처럼 그걸 끼워 넣어요. 본문인 것처럼. 예를 들면 장자 4편 같은 경우도 양생주 마지막에 그 손가락에 불에 탄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보면은 전후 맥락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추론하자면 아마도 나중에 이제 책이 편집됐다는, 편집 과정이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의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편집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원래 장자의 말, 원래 본래의 장자의 말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장자의 말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문체가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내용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아 이거는 장자가 아니라 짭장자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비자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그 못된 정통입니다. 한비자도 마찬가지로 법가에서 한비자가 있는 위치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그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으로서 법가 사상을 집대성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사실 인생도 되게 드라마 같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하지. 사람들이 오자서를 왜 좋아하겠어요? 오자서가 예를 들면 아주 상냥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자서가 아주 멋지게 살다 갔기 때문에 살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한비자도 그랬거든요. 오자서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지만은 한비자도 어쨌거나 이제 자기 뜻을 못 이루고 의욕과 능력은 있었지만은 자기 뜻을 못 이루고 결국에는 그냥 타향에서 죽은 객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한비자의 의견인 것처럼 적어놓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한비자를 내가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비자 안에 문헌학적으로 한비자 안에 어떤 편이 한비자가 아니라 짭한비가 쓴 글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아는 바가 없지만은 읽으면서 보면은 글의 수준이나 내용이 편차가 엄청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엄청 좋고 깔끔한 글 편들도 있고요. 그다음 보통인 편들, 예를 들면 방금 읽었던 심도나 제분 편은 상당히 그냥 보통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뭐 획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명료하고 깔끔하죠, 그죠? 보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수준이 낮은 편들이 있어요. 난1, 특히 이제 난1, 난2, 난3, 난4 편 이렇게 4개 편, 특히 4개 편. 이 진짜 수준이 지리멸렬합니다. 이건 아마 한비자가 쓴 게 아니라 한비자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 이제 짭한비가 한비자 안에다 끼워 넣었던 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읽을 때도 제가 엄청 많이 욕했었었는데 뭐 이따위 글이 있냐고 내가 욕했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읽어보시면은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좀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내용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아마 아무튼 되돌아보면서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사실 한비자를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요 방송을 하면서 처음 읽었습니다. 처음 읽어서 예를 들면 뭐 법과 공부하는 쪽에서 연구하는 쪽에서 한비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건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바로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법술세가 이제 법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법이라는 거는 규칙을 의미하고요. 상벌을 의미하죠. 상벌. 특히 벌. 술은 임금, 그러니까 왕들의 이제 일종의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아니면 이제 신하들을 다스리는 기술. 세라는 거는 이제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전국 시대의 법가 사상가들이 각각 전부 다 이제 법술세를 이제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한비자에 와서 정리하고 그리고 모았다고 생각이 들고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비자 본인은 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술이나 세는 술은 한비자가 그렇게 비명이 죽었으니까 뭐 술은 세라는 것도 뭐 한비자가 무슨 왕자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슨 1순위 왕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 쩌리 왕자였잖아. 그러니까 한비자가 이제 이론적으로 잘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법이고 사실 한비자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법술세 중에 법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에 대한 얘기가 가장 깔끔했던 것 같고요.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상당히 주장이 많이 명료해요. 명료한 축입니다. 좀
고사들을 갖고 와서, 어떤 편들은 고사들을 갖고 와서 이제 짧게 끝날 얘기들을 길게 중원본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런 편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주장이 괜찮습니다. 성리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은 없어요. 적어도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유학이나 문과, 유가, 문과, 그 다음에 도가, 넓게 보면 도가까지를 비판하는 한비자의 시각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매몰돼가지고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보시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전히 저는 장자나 그게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좀 더 그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한비자도 여러분이 아마 가볍게 읽어보실 만한 책이거든요. 무겁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책이 긴 만큼 내용이 막 그렇게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편들이 다 55편인데 이게 55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법이 어떻고 술이 어떻고 새가 어떻고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옛날 이야기 읽는다는 식 생각하시고 가볍게 읽으면 내용 파악한 데는 사실 다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한비자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55편인데 저는 뭐 많아봤자 20편쯤 하겠지 싶었는데 55편이라 가지고 아무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맹자가 생각보다 되게 짧았고요. 그죠? 맹자가 생각보다 되게 짧았고 한비자는 생각보다 엄청 길었네. 정말 뭐하지? 뒤에 우리 고양이들은 노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한비자는 뭐 그렇고 그런 책이었다. 네. 플루타르크 그 영웅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학산책은 그 영웅전 철학산책 시간에는 역사 말고 이제 철학 쪽만 얘기를 철학 쪽 책만 읽어볼 생각이고요. 역사를 하려 그러면 월요일날 제가 삼국사 요즘 읽고 있잖아. 그거 끝나면은 아마 다른 책을 또 구해야 될 텐데, 다른 이제 문헌을 하나 선정해서 해야 될 텐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양놈들 역사보다는 제가 동양사가 훨씬 더 익숙하니까 자꾸 이제 동양 쪽 것만 읽게 되는데, 양놈들 거 읽으면은 전쟁론은 역사책이 아니잖아. 그거는 철학도 아니잖아. 아무튼 일단 그런 것들은 좀 놔둡시다. 영웅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영웅전 읽어보라고 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오늘?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래서 재밌겠다 싶습니다. 자, 모두 여기까지 하죠. 아이고, 한비자가 끝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철학산책에서는 논어를 읽으면 논어는 얼마나 또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논어는 재밌을 겁니다. 한비자는 논문이라면은 논어는 한비자보다는 장자에 가깝습니다.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맹자하고도 가깝겠구나. 장자는 근데 일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논어는 이야기보다는 일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자와 공선생과 그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읽는 재미가 또 있을 겁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더 이상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일찍 자야겠습니다. 요즘 많이 늦게 잤거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 오늘로 전부 다 완결됐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방송 끄고 자위나 하세요. 죄송합니다. 끌게요.